새벽 5시 딸 판사 시험 날 아침이었어요. 갈비탕을 그릇에 담아놓고 반찬을 가지러 돌아섰는데 시어머니가 유나 국그릇 위로 허리를 숙이고 뭔가를 쏟아넣고 있더라고요. 아, 그 손이 숟가락으로 국물을 휘휘 젓고 있는 걸 보는 순간 심장이 진짜 멎는 줄 알았습니다. 73세 시어머니가 28 손녀 밥에 미친 짓을 했어요. 저는 소리 지르지 않고 똑같이 행동해줬습니다. 오늘 제 사연 듣고 뒷목 잡으실 일 많으실 것 같네요. 새벽 5시 저는 부엌 불을 켰습니다. 전날 밤부터 고아둔 갈비탕 냄비 뚜껑을 열자 하얀 김이 천장까지 올라갔습니다. 오늘은 유나의 판사 임용 결과가 나오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냄비를 가스불 위에 올리고 밥솥 뚜껑을 눌렀습니다. 냉장고에서 남을 반찬을 꺼내고 깍두기 통을 식탁 위에 올리고 국자를 꺼내 갈비탕을 저었습니다. 손이 바쁘게 움직이는데도 머릿속은 온통 유나 생각뿐이었죠. 로스쿨 3년 변호사 시험, 그리고 판사 임용까지. 그 긴 시간을 버텨온 아이에게 오늘 아침만큼은 따뜻한 국 한 그릇 제대로 먹이고 싶었습니다. 6시 30분쯤 저는 갈비탕을 개인 그릇에 덜어 식탁 위에 하나씩 놓았습니다. 유나 자리, 재훈이 자리, 시어머니 자리, 시아버지 자리, 도연 씨 자리. 5개의 국그릇을 올려놓고 깍두기와 나머지 반찬 그릇을 가지러 냉장고 쪽으로 돌아섰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다가 반찬통 하나가 안쪽으로 밀려 들어가서 몸을 숙여 꺼내고 등을 펴면서 복도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부엌 식탁이 비스듬히 보이는 각도였죠. 시어머니 강복래가 식탁 위로 허리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유나 자리에 놓인 국그릇 위로 몸을 기울인 채 한 손에 쥔 무언가를 국물 위에 쏟아 넣고 있었습니다. 다른 손에 든 숟가락으로 국물을 휘휘 저었습니다. 저는 반찬통을 쥔 손이 굳어버렸습니다. 심장이 갈비뼈를 때리듯 쿵쿵 뛰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가 고개를 들어 주위를 살피는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냉장고 뒤쪽으로 몸을 움츠렸습니다. 등이 냉장고 옆면에 닿았고 차가운 금속 표면이 잠옷 사이로 스며들었습니다. 숨을 참았습니다. 복도 쪽에서 슬리퍼 끄는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시어머니가 부엌을 빠져나간 것이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 쥔 반찬통이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소리를 지르고 싶었습니다. 당장 시어머니 방으로 달려가서 따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입술을 깨물고 부엌으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식탁 위 5개의 국그릇이 보였습니다. 유나 자리에 국그릇, 재훈이 자리에 국그릇, 2그릇의 갈비탕은 겉보기에 아무 차이가 없었습니다. 저는 반찬 그릇들을 식탁 위에 내려놓으면서 자연스럽게 유나 자리의 국그릇을 집어 재훈이 자리로 옮겼습니다. 재훈이 자리의 국그릇을 유나 자리에 놓았습니다. 수저 배치도 함께 바꿨습니다. 손끝이 떨렸지만 동작은 빠르고 조용했습니다. 7시가 되자 식구들이 하나둘 식탁에 모였습니다. 시아버지 류판석이 먼저 나와 자리에 앉았고 도연 씨가 신문을 들고 나왔습니다. 시어머니가 방에서 나와 제 옆을 스치며 자리에 앉을 때 저는 밥공기를 내려놓는 척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유나가 마지막으로 나왔습니다. 머리를 단정하게 묶고 흰 블라우스를 입은 아이의 얼굴이 살짝 긴장한 기색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숟가락을 들며 유나를 바라봤습니다. 유나야, 국 다 먹어. 할머니가 갈비 좋은 것만 골라 넣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다정했습니다. 자상한 할머니의 목소리 그대로였습니다. 저는 밥그릇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네, 할머니. 잘 먹을게요.
유나가 웃으며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유나 앞에 놓인 국그릇은 제가 바꿔놓은 원래 재훈이의 것이었습니다. 재훈이가 아무 말 없이 국그릇을 들고 후후 불어 한 숟가락 떠먹었습니다. 재훈이 앞에 놓인 것은 원래 유나의 것이었죠. 이 식탁에서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은 저 하나뿐이었습니다. 국물이 진하네. 형수님 솜씨는 역시. 재훈이가 국그릇을 기울여 국물을 마시며 말했습니다. 저는 대답 대신 억지로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재훈이는 국그릇을 거의 비우고 있었습니다. 엄마. 유나가 제 얼굴을 들여다보며 불렀습니다. 엄마 얼굴이 안 좋아 보여. 어디 아파? 아니, 엄마가 더 떨리나 보다. 괜찮아. 저는 웃어 보이려고 애를 썼습니다. 입술 안쪽을 깨물고 있다는 걸 유나는 모를 것이었습니다. 도연 씨가 신문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괜히 호들갑 떨어서 애 긴장시키지 마.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유나가 정장 재킷을 걸치고 현관에서 구두를 신었습니다. 저는 유나의 어깨를 두 손으로 잡았습니다. 넌 충분히 준비했어. 오늘은 네가 가진 걸 보여주기만 하면 돼. 알겠어, 엄마. 다녀올게. 유나가 환하게 웃고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뒤이어 재훈이가 양복을 차려입고 나왔습니다. 오늘 대기업 최종 면접이 있는 날이었죠. 어머니, 다녀오겠습니다. 재훈이가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시어머니가 현관까지 따라 나와 재훈이의 양복 어깨를 손바닥으로 톡톡 털어주었습니다. 오늘 꼭 붙어야 된다. 알겠지? 네, 걱정 마세요. 재훈이가 웃으며 문을 나섰습니다. 저는 식탁 앞에 서서 시어머니의 그 손을 바라봤습니다. 1시간 전 손녀의 국그릇에 무언가를 쏟아 넣던 바로 그 손이었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히는 것도 모를 만큼. 두 사람이 나간 뒤 저는 식탁을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재훈이가 비운 국그릇을 설거지 더미에 넣지 않고 따로 빼서 랩으로 단단히 감쌌습니다. 냉장고 안쪽 깊숙한 곳에 밀어 넣었습니다. 설거지를 하다가 싱크대 아래를 살폈습니다. 배수구 옆 구석에 작은 약봉지 하나가 구겨져 있었습니다. 급하게 밀어 넣은 흔적이 그대로였죠. 저는 비닐장갑을 끼고 약봉지를 집어 올렸습니다. 봉지 표면에 제품명이 희미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지퍼백에 넣고 앞치마 주머니에 숨겼습니다. 화장실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가락으로 봉지에 적힌 제품명을 검색했습니다. 화면에 뜬 설명을 읽는 동안 저는 변기 뚜껑 위에 주저앉았습니다. 먹고 나서 1시간에서 2시간 안에 심한 배앓이와 설사를 일으키는 약이었습니다. 저는 스마트폰을 무릎 위에 내려놓고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눈앞이 흐려지는 것을 참으며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약봉지를 앞치마에서 꺼내 안방 옷장 안쪽 제 핸드백 깊숙이 옮겨 넣었습니다. 그리고 부엌으로 돌아가 아무 일 없다는 얼굴로 남은 설거지를 계속했습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행주로 식탁을 닦는데 시계가 9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고 시아버지는 안방으로 들어간 뒤였습니다. 저는 부엌 의자에 앉아 물 한 잔을 마시며 가슴을 쓸어내리고 있었습니다. 거실에서 시어머니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재훈아. 시어머니가 리모컨을 내려놓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귀를 기울였습니다. 뭐라고?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갑자기 높아졌습니다. 저는 부엌 문틈으로 거실을 내다봤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지고 있었습니다. 배가 아파? 지금 면접을 못 봤어?
시어머니가 소파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전화기를 쥔 손이 벌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화장실에서 못 나온다고? 아이고, 아이고. 시어머니가 비명에 가까운 소리를 질렀습니다. TV 위에 놓인 리모컨이 바닥에 떨어져 배터리가 튕겨 나왔습니다. 저는 부엌 문틀을 잡고 서 있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지는 것을 느끼면서도 얼굴에는 아무 표정도 짓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허겁지겁 안방 쪽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여보, 여보, 재훈이가 쓰러졌어. 시아버지가 안방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뭐야, 왜 그래? 재훈이가 면접장에서 배가 아파서 화장실에 갔는데 못 나온대. 면접을 못 봤대. 시어머니가 현관 쪽으로 뛰다시피 가며 신발을 찾았습니다. 손이 떨려서 운동화 끈을 제대로 묶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핸드폰을 다시 들어 도연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도연아, 재훈이가 쓰러졌어. 병원으로 와. 빨리. 전화를 끊고 시어머니가 현관에서 저를 돌아봤습니다. 집 봐. 그 한마디만 던지고 시어머니가 현관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시아버지도 외투를 걸치고 뒤따라 나갔습니다.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식탁 의자에 앉았습니다.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는데 손가락이 멈추지 않고 떨리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부엌에 울렸습니다. 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얼마 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아침에 랩으로 감싸 넣어둔 국그릇을 꺼냈습니다. 재훈이가 비운 그릇, 원래는 유나의 것이었던 그 그릇이었죠. 국물이 조금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작은 밀폐 용기를 꺼내 국물을 조심스럽게 따라 옮겼습니다. 교사 시절 학교에서 학생 사건이 터졌을 때 경찰에 넘기기 전까지 증거를 어떻게 보관해야 하는지 교감 선생님에게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증거는 한 곳에 두지 말고 두 곳 이상에 나눠 보관하라고요. 약봉지는 안방 옷장 속 핸드백에 이미 넣어뒀습니다. 국물 샘플은 옷장 안다른 가방에 따로 넣었습니다. 빈 국그릇은 깨끗이 씻어서 찬장에 돌려놓았습니다. 오후 3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유나였습니다. 엄마. 유나의 목소리가 밝았습니다. 오늘 절차 잘 끝났어. 결과는 다음 주에 나온대. 그래. 수고했어. 우리 유나. 저는 그 말을 하다가 목이 막혔습니다. 참고 있던 눈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입을 손등으로 틀어막았지만 훌쩍이는 소리가 새어나갔습니다. 엄마, 엄마 왜 울어? 무슨 일 있어? 아니야, 기뻐서 그래. 우리 유나 고생했다고. 저는 코를 훌쩍이며 억지로 웃음소리를 섞었습니다. 유나가 전화 너머로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나보다 더 긴장한 거 아니야? 집에 가서 맛있는 거 먹자. 그래, 조심해서 와. 전화를 끊고 저는 핸드폰을 식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눈물을 손등으로 훔치고 부엌 수도꼭지를 틀어 찬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저녁 무렵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시어머니가 먼저 들어왔습니다. 아침에 나갈 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등이 굽어 있었고 눈두덩이 벌겋게 부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거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우리 재훈이. 시어머니가 무릎을 치며 통곡을 쏟아냈습니다. 장염이래. 급성 장염이래. 아침에 뭘 잘못 먹은 거야? 어제 저녁에 회 먹은 게 문제였나? 저는 행주를 들고 식탁을 닦으며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눈물을 훔치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그 좋은 기회를 이렇게 날려버리다니.
도연 씨가 뒤이어 들어오며 구두를 벗었습니다. 재훈이 면접 다시 볼 수 있대? 경력직 특채가 그런 거 봐주겠어? 다 끝났어. 다 끝났다고. 시어머니가 다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도연 씨가 긴 한숨을 내쉬며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를 한 번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행주를 개어 싱크대 위에 올려놓고 부엌 불을 껐습니다. 밤 9시쯤 유나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거실에서 눈이 부은 시어머니를 보고 유나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할머니, 무슨 일이에요? 삼촌한테 무슨 일 있어요? 시어머니 대신 도연 씨가 안방에서 나와 대답했습니다. 재훈이가 면접 보다가 갑자기 배가 아파서 병원에 갔다. 면접 못 봤어. 삼촌 괜찮아요? 많이 아프세요? 유나가 진심으로 걱정하는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유나의 그 표정을 바라봤습니다. 이 아이는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 잘못도 없이 누군가를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도연 씨 옆에 누워 천장을 올려다보며 생각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옷장 안에 넣어둔 약봉지와 국물 샘플, 그것을 언제, 어떻게, 누구에게 보여야 하는지 밤새 뒤척이며 답을 찾으려 했지만 쉽게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부터 저는 한 가지를 바꿨습니다. 매 끼니 식탁 위 모든 그릇을 제가 직접 세팅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부엌에 들어오면 자연스럽게 옆에 붙어 서서 같이 움직였습니다. 티를 내지 않으면서 같은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조용히 지켰습니다. 며칠 뒤 재훈이가 퇴원해서 돌아왔습니다. 시어머니가 재훈이 방에 들어가 이불을 여미며 말했습니다. 다음 기회가 있을 거다. 낙심하지 마. 하지만 거실에 나올 때마다 시어머니는 같은 말을 되풀이했습니다. 그날 아침에 뭘 잘못 먹은 거야? 대체 뭘 잘못 먹은 거야? 저는 그 말이 나올 때마다 안방 옷장 쪽으로 시선이 갔습니다. 핸드백 안에 들어있는 약봉지가 떠올랐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바로 따지는 것이 아니라 먼저 도연 씨에게 증거를 보여주기로요. 이 집에서 제 편이 될 수 있는 마지막 사람이 남편이었으니까요. 도연 씨가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에 따라 제 다음 행동이 완전히 달라질 것이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후 시어머니가 절에 간다며 집을 나섰습니다. 유나도 약속이 있다며 일찍 외출했습니다. 집에 도연 씨와 저 둘만 남았습니다. 저는 안방 옷장을 열고 핸드백에서 지퍼백에 담긴 약봉지를 꺼냈습니다. 다른 가방에서 밀폐용기에 담긴 국물 샘플도 꺼냈습니다. 스마트폰에는 그날 화장실에서 검색해둔 약 정보 화면을 띄워놓았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는 도연 씨 앞으로 갔습니다. 테이블 위에 약봉지를 올려놓았습니다. 그 옆에 밀폐용기를 놓았습니다. 스마트폰을 그 앞에 세워놓았습니다. 도연 씨가 TV에서 눈을 떼고 테이블 위를 내려다봤습니다. 이게 뭐야? 유나 판사 시험 보던 날 아침에 있었던 일이야. 저는 도연 씨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무릎 위에 놓은 두 손을 꼭 깍지 꼈습니다. 그날 새벽에 내가 밥상을 차리고 있었어. 반찬을 가지러 냉장고 쪽으로 갔다가 돌아보는데 어머니가 유나 자리 국그릇에 뭔가를 넣고 숟가락으로 적고 계셨어. 도연 씨의 눈이 테이블 위 약봉지로 갔다가 제 얼굴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머니 나간 사이에 유나 국그릇이랑 재훈이 국그릇 자리를 바꿨어. 재훈이가 그날 그 국을 먹은 거야. 도연 씨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리모컨을 쥔 손가락이 하얗게 변할 만큼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설마 우리 엄마가 그런 짓을 했겠어. 네가 잘못 본 거 아니야? 저는 스마트폰을 들어 도연 씨 앞으로 밀었습니다. 이 약봉지에 적힌 이름이랑 검색 결과를 비교해봐.
먹고 나서 1시간에서 2시간 안에 심하게 배가 아프고 설사가 난대. 재훈이 병원에서 뭐라고 했어? 급성 장염이라고 했잖아. 똑같아. 도연 씨가 약봉지를 집어들었습니다. 봉지 표면에 찍힌 글씨를 한참 동안 들여다봤습니다.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도연 씨가 입을 열기를 기다렸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분노가 나올 거라고, 딸에게 그런 짓을 하다니 하는 말이 나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네가 그릇을 바꿨다는 거야? 도연 씨가 약봉지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으며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재훈이가 이렇게 된 게 내 때문이잖아.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숨이 턱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손가락 끝에서 피가 빠져나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지금 나한테 하는 말이 그거야? 아니, 사실이 그렇다고. 엄마가 정말 그랬는지도 확실하지 않은데 네가 멋대로 그릇을 바꿔서 재훈이가 면접을 망친 거잖아. 저는 무릎 위에서 깍지 낀 손을 풀고 테이블을 짚었습니다. 그릇을 안 바꿨으면 유나가 쓰러졌어. 당신 딸이 판사 시험 보러 가는 길에 화장실에서 나오지도 못하고 주저앉았을 거라고. 한 글자 한 글자 또박또박 내뱉었습니다. 도연 씨가 소파 등받이에 등을 기댔습니다. 천장을 올려다보며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벽식의 초침 소리가 거실을 채웠습니다. 긴 침묵 끝에 도연 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일단 엄마한테 직접 물어보자. 내 말만 듣고 판단할 수는 없잖아. 내 말만. 그 세 글자가 귀에 박혔습니다. 이 사람의 저울이 어디로 기울어져 있는지 이미 보였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 입에서 직접 나오는 말이 필요했습니다. 알았어. 어머니 오시면 물어봐. 저녁 때 시어머니가 절에서 돌아왔습니다. 도연 씨가 거실로 불러 앉혔습니다. 엄마, 잠깐 앉아봐. 왜, 무슨 일인데? 시어머니가 소파에 앉으며 외투 단추를 풀었습니다. 도연 씨가 테이블 위에 놓아둔 약봉지를 시어머니 앞으로 밀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눈이 약봉지에 닿는 순간 동공이 커지는 것을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손가락 끝이 아주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금방 표정을 수습했습니다. 이게 뭔데? 나는 이런 거 몰라. 어머니. 저는 부엌 쪽에 서 있다가 거실로 걸어 나왔습니다. 시어머니와 눈을 마주치고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그날 새벽에 유나 국그릇에 뭔가 넣으시는 거 제가 봤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소파에서 벌떡 일어서며 손가락으로 저를 가리켰습니다. 뭐? 며느리가 시어미를 도둑으로 모는 거야? 지금 내가 손녀한테 뭘 했다는 거야? 어머니, 전 분명히 봤습니다. 유나 자리에 놓인 국그릇 위로 허리를 숙이고 계셨어요. 이것이 미쳤나? 도연아, 너는 이걸 듣고 가만히 있을 거야? 내 마누라가 지금 나한테 뭐라고 하는 거야? 시어머니가 도연 씨 팔을 잡고 흔들었습니다. 도연 씨가 두 손을 내저으며 말했습니다. 엄마도 좀 진정하고 하윤이 너도 좀 진정해. 진정은 무슨 진정? 내가 손녀한테 약을 탔다고? 이 집에서 내가 뭔 죄를 졌길래 이런 누명을 씌워.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집 안 전체를 울렸습니다. 안방 문이 열리며 시아버지 류판석이 나왔습니다. 잠옷바람에 얼굴이 잔뜩 찌푸려져 있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소란이야? 밖에까지 다 들려. 도연 씨가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시아버지가 테이블 위 약봉지를 집어들고 한번 훑어보더니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싱크대 밑에 이런 거 하나 없겠어? 이게 무슨 증거가 된다고 이 난리야. 시아버지가 저를 한번 쳐다보고는 시어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저는 도연 씨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 거실에 네 사람이 있었지만
제 눈에는 도연 씨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 모든 것이 달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도연 씨가 고개를 숙이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손가락 사이로 깊은 한숨이 새어나왔습니다. 엄마가 그럴 리가 없어. 네가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한가운데서 무언가가 뚝 끊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줄이 끊어진 연처럼 어딘가로 떠내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더 이상 이 자리에서 나눌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돌아서서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고 한참을 벽에 등을 기대고 서 있었습니다. 자정이 넘어서야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옷장에서 여행용 캐리어를 꺼냈습니다. 지퍼를 열고 저와 유나의 옷가지를 하나씩 넣었습니다. 속옷, 세면도구, 유나의 정장 한 벌. 소리가 나지 않게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새벽 2시 스마트폰을 꺼내 언니 경숙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언니, 내일 유나 데리고 갈게. 방 하나만 빌려줘. 새벽 5시 저는 미리 싸둔 캐리어를 현관에 내려놓았습니다. 온 집안이 고요했습니다. 도연 씨는 거실 소파에서 잠들어 있었고 안방에서는 시아버지의 코 고는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유나의 방문을 조용히 열었습니다. 유나가 이불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잠을 설친 얼굴이었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치자 유나는 아무 말 없이 침대에서 내려와 옷장에서 가방을 꺼냈습니다. 둘 다 말이 없었습니다. 신발을 신는 소리조차 내지 않으려고 운동화 뒤축을 손으로 잡아 올렸습니다. 현관문 잠금 장치를 천천히 돌리고 문을 열고 문을 닫았습니다. 복도에 나서자 새벽 공기가 얼굴에 닿았습니다. 저는 캐리어 손잡이를 쥐고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습니다. 유나가 제 옆에 서서 아파트 현관문 쪽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수원 경숙 언니 아파트에 도착한 것은 아침 7시가 넘어서였습니다. 언니가 현관문을 열자마자 제 얼굴을 보고 입술을 꽉 다물었습니다. 들어와. 밥부터 먹어. 언니가 캐리어를 받아 안쪽으로 끌고 들어갔습니다. 유나가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이모, 갑자기 와서 죄송해요. 죄송하긴. 어서 들어와. 밥 차려놨어. 식탁에 앉아 밥을 먹으려는데 숟가락을 드는 손이 떨렸습니다. 언니가 제 손등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밥 먹고 천천히 얘기해. 밥을 먹고 유나가 설거지를 하는 동안 저는 언니와 거실에 마주 앉았습니다. 그날 새벽 부엌에서 본 시어머니의 뒷모습부터 어젯밤 도연 씨의 대답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언니의 얼굴이 점점 붉어졌습니다. 두 손으로 무릎을 치며 소파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내가 그 집에 가서 한마디만 하자. 지금 당장. 언니 앉아. 저는 언니의 손목을 잡아 다시 앉혔습니다. 감정 싸움하면 내가 져. 그 집에서 미친 며느리 만들기 딱 좋은 꼴이야. 다른 방법으로 해야 해. 언니가 입술을 꽉 깨물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눈시울이 빨갛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래, 알았어. 네가 하자는 대로 하자. 유나가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저는 유나를 맞은편에 앉히고 그날 새벽에 있었던 일을 처음부터 이야기했습니다. 시어머니가 국그릇 위로 허리를 숙이고 있던 모습, 싱크대 아래에서 찾은 약봉지, 제가 그릇을 바꾼 일까지. 유나의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설마 할머니가? 엄마, 정말이야? 저는 스마트폰을 꺼내 약봉지 사진과 검색해둔 약 정보를 보여줬습니다. 유나가 화면을 들여다보며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싼 채 시선이 잔 안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엄마, 그날 내가 그 국을 먹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유나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유나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운 손이었습니다. 한참 뒤 유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가 젖어 있었지만 목소리는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엄마, 나 사실 예전부터 이상한 게 있었어. 저는 유나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3년 전이었습니다. 유나가 로스쿨에 다니던 때 중요한 모의 재판이 잡힌 전날이면 시어머니가 반찬을 싸서 보내곤 했습니다. 할머니가 정성껏 만들었다며 보낸 반찬을 유나는 고맙게 먹었고 유독 그 반찬을 먹은 다음 날이면 배가 심하게 아팠다고 했습니다. 1차 시험 직전에는 시어머니 집에 들렀다가 시어머니가 직접 만들어준 식혜를 마셨는데 그날 하루 종일 속이 뒤집어져서 책상 앞에 앉아있지도 못했다고요. 그때는 그냥 운이 나쁜 거라고 생각했어. 시험 때마다 긴장해서 배탈 나는 거라고. 근데 지금 생각하면 할머니가 뭔가 보내준 나라고 배탈 난 날이 딱 겹쳐. 저도 과거를 더듬었습니다. 제가 교사 시절 승진 시험을 준비하던 때 시어머니가 갑자기 허리가 아프다며 며칠간 간호를 시켰던 일이 떠올랐습니다. 시험 일주일 전이었죠. 결국 시험 준비를 제대로 못하고 포기했습니다. 학원 강사 자리를 알아보겠다고 했을 때도 시어머니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손녀를 남한테 맡기고 돈 벌러 다니는 엄마가 어딨어. 유나가 불쌍하지도 않아? 그 말에 죄책감이 밀려와서 이력서를 찢어버렸던 기억이 났습니다. 우연이라고 생각했던 일들이 하나의 선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집을 나온 지 이틀째 도연 씨에게서 전화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윤아, 어디 있어? 일단 돌아와서 이야기하자. 저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가 왔습니다. 이러면 네가 가출한 거야. 불리해지는 건 너라고. 스피커폰 너머로 시어머니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며느리가 내 손녀를 꼬드겨서 집안을 쪼개놨어.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화면을 뒤집어 엎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언니가 소개해준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최은아 변호사였습니다. 사무실에서 저와 유나가 나란히 앉아 그동안의 일을 설명했습니다. 최 변호사가 약봉지를 들여다보고 국물 샘플을 확인한 뒤 안경을 벗으며 말했습니다. 이 정도면 단순히 이혼 사유만 되는 게 아니에요. 남의 음식에 몰래 약을 탄 거니까요. 약봉지에 남은 가루는 약사한테 확인을 받고 국물은 정식으로 성분 검사를 맡기는 게 좋겠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나서며 유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삼촌한테는 미안한 마음이 있어. 삼촌은 아무것도 몰랐잖아. 저도 재훈이가 이 일에 휘말린 것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하지만 그 약이 원래 유나에게 갈 것이었다는 사실 앞에서 미안함보다 다른 감정이 먼저 치밀어 올랐습니다. 5일째 최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약봉지에 남은 가루를 약사에게 보여줬더니 온라인에서 팔리는 고용량 배탈 유발 약이라는 소견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국물 샘플은 공인 검사기관에 접수해서 정식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라고요. 같은 날 저녁 최 변호사가 시댁으로 내용 증명을 보냈습니다. 시어머니가 한 일에 대한 설명과 이혼 의사를 담은 서류였습니다. 그날 밤 도연 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받았습니다. 하윤아, 이게 진짜야? 도연 씨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변호사까지 선임한 거야? 응, 진짜야. 저는 그 한마디만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내용 증명이 시댁에 도착하고 3일이 지났습니다. 최 변호사 사무실 회의실에서 저는 도연 씨와 마주 앉았습니다. 최 변호사가 제 옆에 앉아 서류를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도연 씨의 얼굴은 밤잠을 못 잔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눈밑이 검게 내려앉아 있었고
면도도 하지 않은 턱에 수염이 거칠게 나 있었습니다. 양복 셔츠 깃이 한쪽만 접혀 있는 것도 모르는 채 의자에 앉았습니다. 도연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가 인정했어.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제 변호사가 펜을 내려놓고 도연 씨를 바라봤습니다. 어젯밤에 엄마한테 물어봤어. 내용 증명받고 나서 아버지가 엄마를 다그치셨는데 엄마가 결국 다 말했어. 도연 씨가 두 손으로 테이블 모서리를 잡았습니다.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6개월 전부터 엄마가 점집을 다녔대. 저는 입을 다문 채 도연 씨를 바라봤습니다. 거기 무당이 그런 말을 했나 봐. 이 집안에 여자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남자 쪽 기운이 꺾여서 큰아들이 일찍 죽는다고. 도연 씨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엄마가 그 말을 믿은 거야. 유나가 판사 되면 내가 죽는다고. 그래서 어떻게든 유나가 시험에 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 거래.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테이블 위 서류 표면에 하얗게 반사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등받이에 등을 기대고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무당의 말 한마디가 이 집안을 이 지경으로 만든 것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들을 살리겠다는 마음으로 손녀의 밥에 약을 탔고 그 약은 결국 가장 아끼는 막내 아들에게 돌아갔습니다. 도연 씨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잘못한 건 맞아. 근데 미신에 빠진 노인이 한 일이잖아. 법적으로까지 가야 해? 제 변호사가 서류를 한 장 넘기며 입을 열었습니다. 점쟁이 말을 믿었든 안 믿었든 다른 사람이 먹을 음식에 몰래 약을 넣은 건 그 자체로 문제입니다. 거기다 한 번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그런 정황이 있으면 실수라고 볼 수가 없어요. 도연 씨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입술을 움직이다가 다시 다물기를 두세 번 반복했습니다. 저는 도연 씨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나는 경찰에 신고하는 데까지는 가고 싶지 않아. 하지만 이혼은 할 거야. 도연 씨의 눈에 물기가 번졌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한참을 그 자세로 있다가 손가락 사이로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유나한테도 나는 아빠잖아. 유나한테 약을 탄 사람 편을 든 순간에 당신이 스스로 그 자격을 내려놓은 거야. 도연 씨의 손이 얼굴에서 떨어졌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도연 씨가 먼저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복도에서 도연 씨의 구두 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제 변호사가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남편분이 직접 시어머니의 자백 내용을 전해준 거, 이혼 소송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다른 것이 머릿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도연 씨가 어머니의 말을 전달하기만 했다는 사실이요. 자기 입으로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성분 분석 결과보다 약사 소견서보다 더 깊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그 시각 시댁에서는 시어머니가 동네 사람들과 친척들에게 전화를 돌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경숙 언니가 시댁 근처 지인을 통해 들은 이야기였습니다. 며느리가 정신이 나가서 가출했어. 손녀까지 끌고 나갔다니까. 시아버지도 친척 모임에서 저를 비난하고 있었다고요. 며느리가 집안을 쪼개놓고 도망쳤어. 언니가 전화로 그 얘기를 전해줄 때 저는 웃음이 나올 뻔했습니다. 손녀 국에 약을 탄 사람이 피해자 행세를 하고 그걸 본 사람이 도망친 사람이 되는 거였으니까요. 저는 언니의 도움으로 수원에서 작은 원룸을 구했습니다. 유나와 함께 짐을 옮기고 열쇠를 받은 날 언니가 보증금 영수증을 제 손에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당분간 월세는 내가 도와줄 테니까 그것 때문에 걱정하지 마. 고마웠습니다. 47에 언니 손을 빌려야 한다는 것이 고맙기도 하고
가슴 한쪽이 쓰리기도 했습니다. 원룸에 짐을 풀고 며칠 뒤 최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검사기관에서 국물 샘플의 성분 분석 결과가 나왔다고요. 배탈을 일으키는 약의 주요 성분이 검출되었다는 공식 보고서였습니다. 시어머니가 한 일이 물증으로 완전히 확인된 겁니다. 최 변호사가 그 보고서와 약사 소견서, 약봉지 실물, 윤아의 진술서를 한데 묶어서 법원에 이혼 소송 서류를 접수했습니다. 시댁에도 소송 서류가 발송됐습니다. 그날 저녁 도연 씨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만나자. 제발. 저는 핸드폰을 들고 한참을 화면을 바라보다가 답을 보냈습니다. 만날 거면 변호사 동석하에 만나겠어. 핸드폰을 내려놓자 윤아가 옆에 와서 아무 말 없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저는 이 좁은 원룸 창밖으로 보이는 가로등 불빛을 바라봤습니다. 그 넓은 시댁집보다 여기가 숨쉬기 편했습니다. 소송 서류를 접수하고 열흘이 지난 오후였습니다. 저는 원룸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양파를 썰다가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윤아였습니다. 엄마. 윤아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나 합격했어. 법원 홈페이지에 이름 떴어. 엄마, 나 판사 됐어. 칼을 내려놓았습니다. 도마 위에 반쯤 썬 양파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귀에 댄 채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엄마, 엄마 거기 있어? 있어. 여기 있어. 그 말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목이 조여서 다른 말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윤아가 신발도 제대로 벗지 않은 채 부엌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저를 와락 안았습니다. 엄마, 나 해냈어. 윤아의 어깨가 들썩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윤아의 등을 두 손으로 감싸 안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서 두 사람이 함께 좁은 거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얼마나 그렇게 앉아 있었는지 모릅니다. 윤아가 먼저 고개를 들고 제 얼굴을 손으로 닦아줬습니다. 엄마, 코 빨개졌어. 너도 빨개. 둘 다 웃음이 터졌습니다. 부엌 바닥에 앉아서 웃고 울고를 반복했습니다. 윤아의 합격 소식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경숙 언니를 통해 시댁 쪽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소식을 듣고 방에 틀어박혀 며칠째 나오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자기가 막으려 했던 일이 결국 일어났고 대신 아끼는 아들 재훈이의 면접만 망친 꼴이 된 거였죠. 합격 발표 이틀 뒤 생각지 못한 전화가 왔습니다. 재훈이였습니다. 형수님. 재훈이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습니다. 형한테 다 들었어요. 어머니가 하신 일이 맞다면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창가에 서서 전화기를 꼭 쥐고 있었습니다. 제 면접이 날아간 게 형수님 잘못이 아니라 어머니 잘못이라는 거 이제 알겠어요. 형수님한테 억울한 마음 씌운 것 같아서 전화드렸습니다. 가족 중에서 처음 듣는 사과였습니다. 도연 씨도 시아버지도 시어머니도 하지 못한 말을 재훈이가 먼저 건넨 거였습니다. 재훈아, 네가 이렇게 말해줘서 고맙다. 너한테도 미안한 마음은 있어. 전화를 끊고 한참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시어머니의 과한 사랑 안에서 30세까지 제대로 서보지 못한 사람이 재훈이었습니다. 이번에도 어머니 때문에 휘말린 건 재훈이었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제가 돌아갈 이유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며칠 뒤 언니에게서 또 소식이 왔습니다. 재훈이가 면접 실패 이후 초조한 마음의 지인 소개로 온라인 유통사업에 투자했는데 그게 사기로 드러나서 수천만 원의 빚을 졌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재훈이 빚을 갚겠다고 노후에 모아둔 적금까지 깨고 있다는 얘기도요. 그러면서도 복래 씨가 뭐라는 줄 알아?
재훈이가 이렇게 된 것도 다 며느리 때문이래. 언니가 전화기 너머로 혀를 찼습니다. 끝까지 남 탓이야, 끝까지. 저는 더 이상의 미련을 접었습니다. 이혼 소송에만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소송 준비와 함께 저는 일자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언니가 수원에 있는 국어학원 하나를 소개해 줬습니다. 이력서를 들고 학원장을 만났습니다. 학원장이 이력서를 훑어보며 물었습니다. 중학교에서 국어 가르치셨네요. 경력이 좋은데 왜 이렇게 오래 쉬셨어요? 가정 사정이 있었습니다. 학원장이 잠깐 저를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범 수업 한번 해보시겠어요? 시범 수업을 마치고 주 3일 강사 자리를 받았습니다. 학생들 앞에 선 첫날, 칠판 앞에 서는 순간 잊고 있던 감각이 손끝부터 살아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교과서를 펼치고 아이들 얼굴을 하나하나 훑어보는데 교단에 서던 시절의 저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수업을 마치고 빈 교실에서 칠판을 지우는데 문득 이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오랫동안 제 것이 아니었는지 실감이 밀려왔습니다. 학원 일을 시작하고 일주일쯤 지났을 때 유나에게서 사진 한 장이 왔습니다. 판사 임관식 안내문을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아래에 메시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엄마, 첫 번째 초대장은 엄마 거야. 학원 복도에서 그 사진을 보고 있는데 옆을 지나가던 동료 강사가 멈춰 섰습니다. 선생님, 좋은 소식이에요? 제 얼굴에 웃음이 번져 있었나 봅니다. 네, 아주 좋은 소식이에요. 그날 밤 유나와 원룸에서 나란히 누웠습니다. 천장을 보며 유나가 말했습니다. 엄마, 나 판사 되면 첫 월급으로 엄마 이름으로 된 집 계약할 거야. 그건 내 돈이야. 엄마는 학원에서 버는 돈으로 알아서 할게. 엄마는 맨날 그래. 유나가 투덜거리며 옆으로 돌아 누웠습니다. 저는 유나의 뒷머리를 바라보며 이불을 어깨까지 끌어올려 덮어줬습니다. 이렇게 가볍게 내일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이혼 소송 첫 변론 기일 아침, 저는 새로 산 정장을 꺼내 입었습니다. 원룸 화장대 거울 앞에 서서 재킷 단추를 잠그는데 거울 속 제 모습이 교단에 서던 시절과 겹쳐 보였습니다. 수년간 앞치마만 두르고 살았던 시간이 아득하게 느껴졌습니다. 법원 복도에서 제 변호사가 저를 맞았습니다. 긴장되시죠? 괜찮아요. 괜찮지 않았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차 있었고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 서는 것은 서류를 처리하는 일 이상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법정에 들어서자 맞은편에 도연 씨가 앉아 있었습니다. 도연 씨 옆에 도연 씨 쪽 변호사가 서류를 넘기고 있었습니다. 도연 씨와 눈이 마주쳤지만 서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도연 씨 쪽 변호사가 먼저 말문을 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행위는 무속인의 말에 현혹된 일시적인 판단 착오에 불과합니다. 또한 원고가 임의로 국그릇을 바꾼 행위에도 잘못이 있습니다. 제 변호사가 준비한 서류를 하나씩 꺼냈습니다. 검사기관의 성분 분석 보고서, 약사 소견서, 약봉지 실물 사진, 유나의 진술서. 이것은 한 번의 실수가 아닙니다. 수년에 걸쳐 반복된 방해 행위의 연장선입니다. 제 변호사가 유나의 진술서를 재판부 쪽으로 내밀며 말했습니다. 피고의 어머니는 원고의 딸이 주요 시험을 앞둘 때마다 음식을 보냈고 그 음식을 먹은 뒤 반복적으로 심한 배탈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날짜와 정황이 진술서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면서 유나가 증인석에 섰습니다. 법정 앞쪽으로 걸어가는 유나의 등이 고닫습니다. 유나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로스쿨 시절부터 정리한 자료였습니다. 날짜별로 어떤 음식을 받았고
그 뒤에 어떤 증상이 있었는지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로스쿨 2학년 모의 재판 전날 할머니가 보내주신 반찬을 먹고 그날 밤부터 배가 심하게 아팠습니다. 다음날 모의 재판에 겨우 참석했지만 제대로 발표를 못했습니다. 유나가 서류를 한 장 넘겼습니다. 1차 시험 3일 전 할머니 댁에 들렀을 때 할머니가 직접 만들어주신 식혜를 마셨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속이 뒤집어져서 책상 앞에 앉아있지도 못했습니다. 유나가 고개를 들어 재판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이것이 우연이 아니었다는 것을 이제야 알았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도연 씨가 고개를 숙이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최 변호사가 도연 씨를 증인석으로 불렀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유나의 음식에 약을 넣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도연 씨가 증인석에서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입술을 몇 번이나 달싹거렸습니다. 두 손이 무릎 위에서 깍지를 꼈다 풀었다를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끝까지 자기 입으로 그렇다고 단정 짓는 것을 피했습니다. 저는 도연 씨의 그 모습을 보면서 씁쓸함을 넘어 연민까지 느꼈습니다. 어머니 앞에서 평생 작아지기만 했던 사람이었으니까요.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시댁 소식이 간간히 들려왔습니다. 재훈이가 투자 사기 빚을 감당하지 못해서 시어머니의 적금에 이어 시아버지 이름으로 된 예금까지 깨야 했다고 합니다. 시어머니와 시아버지 사이에서도 싸움이 시작됐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네가 재훈이를 이 모양으로 키워놔서 이 꼴이 난 거야. 시아버지가 시어머니에게 그렇게 소리를 질렀다고 경숙 언니가 전해줬습니다. 두 번째 변론기일에서 최 변호사가 그동안의 증거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이 사건은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묵인되어 온 반복적인 방해 행위입니다. 남편은 이 사실을 알고도 어머니의 편을 들어 아내를 혼자 내몰았습니다. 도연 씨 쪽 변호사가 뚜렷한 반박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마지막 변론 기일을 앞두고 도연 씨 쪽에서 합의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재산을 나누는 것과 위자료를 저희 쪽 요구대로 받아들이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최 변호사가 제안서를 제 앞에 펼쳐놓으며 말했습니다. 판결까지 가도 이길 수 있지만 시간이 오래 걸려요. 이 조건이면 합의해도 괜찮습니다. 저는 하루를 고민했습니다. 원룸 창가에 앉아 밤새 생각했습니다. 더 싸울 수도 있었지만 더 이상 그 사람들과 얽혀 있고 싶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최 변호사에게 전화했습니다. 합의할게요. 합의 조건이 확정되고 법원에서 이혼이 최종 성립한 날이었습니다. 법정을 나서는데 복도에서 도연 씨와 마주쳤습니다. 도연 씨가 입을 열었다가 다물었습니다. 무언가 말하려는 듯 제 쪽을 보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는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법원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계단 아래에서 유나와 경숙 언니가 서 있었습니다. 언니가 저를 보자마자 물었습니다. 끝났어? 끝났어. 유나가 제 팔을 잡았고 언니가 반대쪽 팔을 잡았습니다. 세 사람이 법원 앞길을 걸었습니다. 저녁에 경숙 언니 집에서 셋이 밥을 먹었습니다. 언니가 찌개를 끓이고 유나가 밥을 퍼왔습니다. 소박한 식탁이었지만 배가 부르도록 먹었습니다. 유나가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나 첫 발령지 나왔어. 어디? 수원. 저는 유나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우연인지 유나가 골라서 그런 건지 묻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럼 밥 자주 해줄 수 있겠네. 유나가 웃었습니다. 언니가 찌개를 한 숟가락 더 떠서 제 그릇에 넣어주며 말했습니다. 잘 됐다. 이제 좀 살아보자. 이혼이 성립되고 2달이 지났습니다. 재산 분할로 받은 돈과 학원 강사 월급을 합쳐서 수원에 작은 아파트를 얻었습니다.
이사 당일 짐을 나르던 사람들이 돌아가고 텅 빈 거실에 혼자 서 있었습니다. 손에 들린 것은 전세 계약서였습니다. 계약서 감난에 정하윤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제 이름이 들어간 집 계약서를 쥐어본 것은 47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한참을 그 자리에 서서 계약서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야, 짐이나 풀어. 경숙 언니가 뒤에서 제 등을 탁 쳤습니다. 상자 2개를 양팔에 끼고 들어온 언니가 거실 한가운데 상자를 내려놓으며 두리번거렸습니다. 작지만 깨끗하네. 괜찮다. 언니 고마워. 고마운 건 나중에 밥으로 갚아. 짐부터 풀자. 언니와 둘이서 상자를 하나씩 뜯고 그릇을 찬장에 넣고 이불을 방에 깔았습니다. 저녁 무렵 유나가 퇴근하고 와서 커튼을 달아줬습니다. 학원 강사 일은 점점 자리가 잡혀갔습니다. 아이들이 수업이 끝나고 교탁 앞에 몰려와서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선생님, 이 문장에서 주어가 뭐예요? 선생님 설명이 제일 이해 잘 돼요. 아이들의 말에 교사 시절의 감각이 완전히 돌아온 것을 느꼈습니다. 수업을 마치고 빈 교실에 남아 칠판을 지우면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운동장에서 아이들이 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분필가루가 손가락 사이에 끼어 있었습니다. 이 평범한 오후가 제 것이라는 사실이 매일 새삼스러웠습니다. 유나의 판사 임관식 날이었습니다. 저는 새 정장을 입고 행사장에 일찍 도착했습니다. 앞줄에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경숙 언니가 옆자리에 앉으며 제 무릎을 톡 쳤습니다. 떨려? 나보다 유나가 더 떨리겠지. 행사가 시작되고 임관 대상자들이 한 줄로 입장했습니다. 법복을 입은 유나가 보였습니다. 머리를 단정하게 올려 묶고 법복깃을 바르게 세운 모습이었습니다. 유나가 선서문을 읽었습니다. 또렷한 목소리가 행사장을 울렸습니다. 저는 박수를 치면서 손바닥이 얼얼해지는 것도 몰랐습니다. 경숙 언니가 제 손을 꼭 잡으며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네가 해낸 거야.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유나가 해낸 거지. 유나도 해냈고 너도 해낸 거야. 언니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며칠 뒤 재훈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형수님, 저 물류센터에서 야간 근무 시작했어요. 그래, 몸은 괜찮아? 힘들죠. 근데 어머니한테 기대는 게 답이 아니라는 걸 이제야 알겠더라고요. 빚도 제 힘으로 갚아보려고요. 재훈아, 잘할 수 있을 거야. 내 인생은 네가 사는 거야. 전화를 끊고 재훈이 생각을 했습니다. 시어머니의 그늘 아래서 33까지 제대로 뿌리를 못 내린 사람이었습니다. 빚까지 지게 됐지만 처음으로 스스로 일어서려 하고 있었습니다. 재훈이를 통해 시댁 이야기도 조금 들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점집 출입을 끊고 집에만 틀어박혀 있다고 했습니다. 시아버지는 텃밭에만 나가고 시어머니와 말을 거의 안 한다고요. 어느 일요일 오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저는 앞치마를 두른 채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도연 씨가 서 있었습니다. 양복 대신 낡은 점퍼를 입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야위어서 광대뼈가 도드라져 보였습니다. 한 번만 이야기할 수 있을까? 저는 잠시 도연 씨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현관 안으로 들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밖으로 나가 복도 끝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한동안 둘 다 말이 없었습니다. 아파트 단지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가 올라왔습니다. 도연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때 내가 내 편을 들었어야 했어. 저는 놀이터 쪽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알면서도 못했어. 엄마 앞에서 한 번도 아니라고 말해본 적이 없으니까. 도연 씨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엄마도 직접 사과하고 싶어 한다더라.
저는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놀이터 그니가 삐걱거리는 소리가 바람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사과는 받을게. 하지만 돌아가지는 않을 거야. 도연 씨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나는 이제 내 자리를 찾았어. 도연 씨가 무릎 위에 놓인 두 손을 한참 내려다봤습니다. 고개를 한번 끄덕이고 벤치에서 일어섰습니다. 뒤돌아보지 않고 복도를 걸어 엘리베이터 쪽으로 갔습니다. 저는 벤치에 앉아 도연 씨의 뒷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고 나서야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집에 들어오니 유나가 부엌에서 앞치마를 두르고 서 있었습니다. 가스불 위에 냄비가 올라가 있었고 갈비탕 냄새가 부엌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엄마 맨날 해주기만 했으니까 오늘은 내가 해볼게. 유나가 국자로 국물을 저으며 웃었습니다. 솜씨가 서툴러서 국물이 냄비 밖으로 튀었습니다. 갈비탕 냄새를 맡는 순간 그 새벽의 부엌이 떠올랐습니다. 시어머니의 구분 등 국그릇 위로 숙인 고개, 숟가락으로 휘젓던 손. 하지만 지금 이 부엌은 달랐습니다. 아무도 몰래 무언가를 넣지 않는 안전한 저의 부엌이었습니다. 언제 갈비탕 배웠어? 엄마가 전날 밤부터 고아놓는 거 옆에서 맨날 봤잖아. 유나가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코끝이 시큰해져서 고개를 돌렸습니다. 제가 부엌에서 보낸 시간들이 헛되지 않았다고 유나가 그렇게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저녁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유나가 끓인 갈비탕을 한 숟가락 떴습니다. 간이 좀 짰지만 입안 가득 따뜻한 국물이 퍼졌습니다. 식탁 위에 국그릇 두 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유나의 것 하나, 저의 것 하나. 제가 지키고 싶었던 것은 대단한 무엇이 아니었습니다. 안심하고 밥을 먹을 수 있는 식탁 하나였습니다. 저는 조용히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정하윤 씨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살다 보면 가족 때문에, 체면 때문에, 나이 때문에 꾹꾹 눌러 삼키게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요, 늦은 때란 없더라고요. 하윤 씨가 다시 칠판 앞에 섰을 때 손끝부터 살아나는 감각을 느꼈던 것처럼 우리도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내 밥상 하나 편하게 지킬 수 있는 삶. 그게 욕심이 아니라 당연한 거니까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